그날 밤, 술에 취한 처제 서연이 내 방으로 들어왔던 그 밤. 그 밤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술기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나지 않는 겨울처럼 깊고 깊은 외로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72살의 은퇴한 교수. 박민준의 아침은 늘 같은 시간, 같은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다. 해가 차에 뜨기도 전인 새벽 5시 반. 거대한 2층 집의 침묵은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옆자리에 온기가 사라진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아내 수희가 떠난 후 시간은 그에게 무의미한 숫자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의 하루는 2잔의 차를 우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낡은 찻주전제, 차심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자. 구수한 향기가 서재를 가득 메웠다. 그는 찻잔 하나는 자신의 책상 위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정성껏 내려놓았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수희는 여전히 그가 가장 사랑했던 20살의 모습 그대로였다. 수희야, 잘 잤어. 오늘은 날이 좀 쌀쌀하네. 밖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렸더군. 대답 없는 대화. 그것은 그의 일상이자 그리움을 견디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차를 마셨다. 집 안의 모든 것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다. 소파의 위치, 벽에 걸린 그림, 심지어 책장에 꽂힌 책들의 순서까지도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아내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그녀를 2번 죽이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집은 지나치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만큼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자식들은 모두 분가했고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비췄다. 그들은 아버지의 안부를 걱정했지만 그의 뼛속까지 스며든 고독의 깊이는 알지 못했다. 민준에게 외로움은 시끄럽게 울부짖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겨울아침 창문에 낀 성에처럼 소리 없이 그의 삶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 정적을 깨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민준은 느릿하게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얼굴이 서 있었다. 아내의 동생 오서연이었다. 형부, 저 왔어요. 올해 68빈 서연은 수수한 외투 차림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여자였다. 아, 처제, 어서 오게 온다는 연락도 없이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반가운 기색을 내비쳤다. 며칠 뒤가 아내의 3년째 기일이었다. 서연은 언니의 기일을 앞두고 제수 음식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서연의 등장은 멈춰있던 집에 희미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낯선 손님처럼 굴지 않았다. 외투를 벗어 소파에 가지런히 놓고는 곧장 부엌으로 향해 익숙하게 냉장고를 열었다. 형부, 식사는 제때 하시는 거죠? 냉장고가 텅 비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책망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동안 그는 끼니를 대충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다. 서연은 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장봐온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조용하고 분주한 움직임이 집안의 생기를 돌게 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집밥을 먹었다. 서연이 끓인 된장찌개는 아내가 끓여주던 것과는 맛이 조금 달랐지만 깊고 구수한 맛이 텅 빈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다음 날, 민주는 서재 창가에 서서 무심코 밖을 내다보다가
정원에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수희가 살아생전 애지중지 가꾸던 작은 화단이었다. 그녀가 떠난 후 화단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런데 서연이 그곳에 쪼그리고 앉아 맨손으로 잡초를 뽑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묵묵히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화단을 정리했다. 그 모습이 민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문득 아내 수희와 처제 서연을 비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언니인 수희는 화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언제나 사람들의 중심에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정원에 새빨간 장미를 심고 가꾸는 것을 좋아했다. 모두가 탐내는 화려한 장미, 반면 동생인 서연은 조용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언제나 언니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듯 했지만 자신만의 단단한 심지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꽃이라면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들국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향기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꽃. 민주는 오랫동안 창밖의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특별한 매력을 느꼈다. 그것은 이성적인 끌림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영혼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에 가까웠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고독과 닮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 조용한 강인함이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 넣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뒤에 닥쳐올 오해의 밤과 그로 인해 시작될 길고 긴 후회의 시간을 지금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죽은 아내가 남긴 정원에서 묵묵히 잡초를 뽑고 있는 고요하고 강인한 처제의 뒷모습뿐이었다. 서연이 온 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멈춰 있던 시계 태엽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시 감은 듯 시간은 아주 느리게나마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아내의 기일에 올릴 제수용품을 사기 위해 함께 시장으로 향했다. 그것은 민준에게 있어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제사 준비는 늘 아들 내외에게 맡겨왔기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찾은 재래시장은 활기로 넘쳤다. 사람들 소리, 생선 파는 아저씨의 우렁찬 목소리,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민준에게는 아득한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예전에 수희와 함께 장을 보던 때가 떠올랐다. 언제나 앞장서서 씩씩하게 걸으며 물건 값을 깎고 덤을 얻어내던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형부, 이 집 생선이 싱싱하네요. 언니가 조기구이를 참 좋아했죠. 서연의 말에 민주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능숙하게 생선을 살피고 과일을 골랐다. 민주는 그저 그녀의 뒤를 따라다니며 짐을 들어줄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역할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장을 보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들어서자 서연은 곧장 소매를 걷어붙였다. 민준도 어색하게나마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함께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치는 동안 부엌에는 음식 익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운 것은 두 사람의 조용한 대화와 함께 나누는 기억들이었다. 언니는 요리할 때 꼭 라디오를 틀어놓곤 했어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어깨를 들썩이곤 했는데 형부는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나지? 음정은 다 틀리면서도 어찌나 자신 있게 부르던지 내가 지적하면 핀잔을 주곤 했어. 맘만 있으면 되지 않냐고.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서연도 따라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언니처럼 화사하지는 않았지만
잔잔한 호수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수희가 좋아했던 잡채, 민준이 좋아했던 동그랑땡,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늘 찾던 갈비찜을 만들었다. 각 음식에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잡채, 언니는 늘 형부가 당면을 좋아한다고 듬뿍 넣곤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야채가 더 좋다며 시금치랑 버섯을 잔뜩 넣었죠. 최호재는 그걸 다 기억하는군. 맞아. 그래서 우리 집 잡채는 늘 당면 반, 야채 반이었지.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민준과 서연 사이의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형부와 처제라는 사회적인 역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한 사람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잃어버린 슬픔을 공유한 동반자였다. 민준은 서연이 단순히 아내의 동생이 아니라 그 자체로 깊고 따뜻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었다. 마침내 기일, 당일이 되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도착하자 조용했던 집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는 오랜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흐뭇해했지만 동시에 그들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도 느꼈다. 아들 박정우는 아버지의 건강을 살피고 용돈을 건넸지만 그의 눈은 내내 스마트폰을 향해 있었다. 며느리는 서연을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 예의 바름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 너무 바빴고 아버지의 고독을 깊이 헤아릴 여유가 없어 보였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가 끝났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는 고인이 된 수희에게로 옮겨갔다. 엄마는 참 손이 크셨어. 명절 때마다 온 동네가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을 하셨지. 아들 정훈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였어요. 특히 갈비찜은 아무도 못 따라해요. 며느리도 맞장구를 쳤다. 모두가 즐겁게 수희를 추억했다. 서연도 처음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술잔을 비우는 그녀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언니를 그리워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슬픔, 자신의 외롭고 고단했던 삶에 대한 회한이 그녀의 눈빛에 어려 있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밤들. 기댈 곳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듯 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역설적으로 가장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모두가 수희의 남편, 수희의 아들로서 추억을 이야기할 때 수희의 동생인 그녀는 온전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다. 이모, 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괜찮다며 손을 내줬고는 다시 소주잔을 채웠다. 그녀의 뺨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민주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기억의 재는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슬픔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었다. 그는 곧 다가올 위태로운 밤의 전조를 흔들리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아들 내외도 아이들을 데리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소란스러웠던 집은 다시 원래의 정적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낮 동안의 소란보다 더 무거운 감정의 찌꺼기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갑게 식은 차를 마셨다. 서연은 여전히 식탁 의자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텅 빈 술잔을 의미 없이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온몸에서 깊은 피로와 슬픔이 배어나왔다. 처제, 이제 그만하고 방에 가서 좀 쉬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 말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다. 술기운과 억눌렀던 슬픔이 한데 뒤엉켜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킨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둑이 무너지듯 감정이 터져 나왔다. 언니가 보고 싶어요.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잠겨 있었다. 너무 외로워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취중진담이었다. 평생을 강인한 척,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던 그녀가 처음으로 드러낸 연약한 속내였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건넬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줄 뿐이었다. 일어나게, 내가 방까지 부축해주지.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서연의 몸은 가누기 힘들 정도로 휘청거렸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반쯤 몸을 기댄 채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좁은 복도를 지나는 동안 서연은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렸다. 이 집 옛날이랑 똑같네요. 언니랑 쓰던 방이 어디였더라. 그녀의 의식은 이미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손님용으로 내어준 방은 복도 오른쪽 끝에 있었지만 술에 취한 서연은 익숙한 옛 기억을 따라 자신도 모르게 복도 왼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민준의 침실, 즉 예전에 수희와 함께 쓰던 부부 침실이 있었다. 여긴가 언니 방. 그녀는 몽롱한 목소리로 말하며 민준의 부축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문손잡이를 잡았다. 민준이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침대가 보이자마자 마치 긴 여행에 지친 나그네처럼 그대로 쓰러져 잠에 빠져들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매트리스 위로 무겁게 떨어졌다. 민준은 방 입구에 선 채 망연자실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깨워서 손님 방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장에 있던 두꺼운 이불을 꺼내 그녀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그래, 일단 재우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그게 최선일 터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아들 내외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며느리인 명희였다. 아이가 밤 공기에 추워 하는 것 같아 여분의 이불을 찾으러 나온 길이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방옷장에 항상 여분의 침구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아버님이 아직 안 주무시나 보다. 생각하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이모님인 서연이 시아버지의 침대 위에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그리고 시아버지인 민준이 그런 그녀의 몸 위에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다. 명희의 머릿속은 순간 하얗게 비었다. 낮 동안 서연이 유독 술을 많이 마시던 모습, 두 사람이 부엌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추악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앞의 광경이 술에 취한 처제를 돌봐주는 형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남편을 잃은 여자와 아내를 잃은 남자의 부적절하고 은밀한 관계로 비쳤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면서 놀라움은 순식간에 차가운 경멸과 혐오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이 불경한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하며 소리 없이 방문을 닫았다. 갈칵.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을 가두는 거대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방 안의 민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서연을 안쓰럽게 한 번 내려다본 후 불을 끄고 방을 나왔다. 그는 그날 밤 서재의 작은 소파에서 불편한 잠을 청했다. 한편 굳게 닫힌 문 밖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오해의 폭풍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을 깨운 것은 지독한 숙취와 머리를 쪼개는 듯한 두통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몸을 뒤척이던 그녀의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다. 액자였다. 그녀는 무심코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얼음물이라도 맞은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형부와 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기는 형부의 방이었다. 순간 지난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술에 취해 울음을 터뜨렸던 일, 형부의 부축을 받았던 일, 그리고 언니의 방이라 중얼거리며 이 방으로 들어왔던 기억의 편린들. 아, 서연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자신이 형부의 침대 위에서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다. 수치심과 자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녀는 도망치듯 침대에서 내려왔다. 혹시라도 누군가와 마주칠까봐 숨을 죽인 채 방문을 살짝 열었다. 집 안은 주위 죽은 듯이 고요했다. 아직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형부를. 그리고 조카 내외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냈다. 뭐라고 써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그녀가 쓸 수 있는 말은 몇 마디뿐이었다. 형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실수했어요. 먼저 갈게요. 그녀는 메모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마치 죄인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집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스쳤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거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얼마 후 서재 소파에서 불편한 잠을 자고 일어난 민주는 뻐근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왔다. 그는 서연이 남긴 메모를 발견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인사를 하고 가지. 왜 이렇게 서둘러서? 그는 그녀가 지난밤의 일 때문에 민망해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 내외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아들 정훈과 며느리 명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치오제가 그냥 갔구나. 어젯밤에 많이 취했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민준이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말에 며느리 명희가 시선도 마주치지 않은 채 툭 쏘아붙였다. 네, 아버님 아침 일찍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민주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아들 정훈이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처신을 좀 더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뭘 봤는지 정말 모르셔서 물으시는 겁니까? 어젯밤에 이모님이 왜 아버지 방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까? 아들의 차가운 추궁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제야 지난밤 며느리가 복도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건 오해다. 처제가 술에 너무 취해서 방을 헷갈린 게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재우고 나는 서재에서 잤다. 민주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찬 아들 내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의 말이 구차한 변명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아베오님, 저희도 다 큰 성인입니다. 아무리 술에 취하셨다고 해도 어떻게 시아주버님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찬 경멸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들의 표정은 말하고 있었다.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순수한 호의와 연민에서 비롯된 행동이 이렇게 추악하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폭풍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요 속에서, 차가운 시선과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서둘러 집을 떠났다. 휑한 식탁에 홀로 남겨진 민주는 망견자실했다. 그는 곧바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오해를 풀어야 했다. 그녀에게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수신음만 하염없이 반복될 뿐.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을 때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서연은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켜버린 것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가족들에게는 죄의 인정처럼 보였고 민준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식어버린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민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평화롭던 그의 일상은 단 하룻밤의 사건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 있었다. 아들 내외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지독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 침묵은 이전의 것과 질적으로 달랐다. 이전의 침묵이 그저 아내를 잃은 공허함이었다면 이제의 침묵은 억울함과 죄책감, 그리고 깊은 회한이 뒤섞인 무거운 잿빛이었다. 민주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집 안의 냉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그에게 외로움은 2배가 되어 돌아왔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아내와의 따뜻한 추억이 깃든 공간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의 오해와 아들 내외의 차가운 시선이 모든 가구와 벽지에 얼룩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어디를 보아도 그들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올라 숨이 막혔다. 며칠이 흘렀다. 서연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녀의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었다. 아들 내외 역시 전화 한 통 없었다. 아마도 그들은 아버지가 반성할 시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민주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밤이 되면 후회의 감정은 더욱 거세게 그를 덮쳤다. 그는 서재의 작은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잠 못 이루고 지난밤의 일들을 되새겼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술에 취한 처제를 부축한 것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간 그녀를 그대로 재운 것 아니. 그의 진짜 실수는 그 이후에 있었다. 그는 아들 내외의 오해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다. 그는 왜 더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오해다.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를, 그리고 이모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라고 왜 소리치지 못했을까? 그의 침묵과 어설픈 해명이 결국 서연을 궁지로 몰아넣은 셈이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선가 혼자 이 모든 상처와 수치심을 감당하고 있을 터였다. 내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 이 생각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서연 역시 남편을 잃고 홀로 세상을 버텨온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고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을 그녀였다. 그런 그녀에게 시아주버니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낙인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일까.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감정을 직시해야만 했다. 그가 서연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처제를 향한 안쓰러움이나 동정심이 아니었다. 지난 며칠간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옛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그녀에게서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척박한 삶 속에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위로와 함께 존경심을 느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랑의 한 형태일지도 몰랐다. 아내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는 다른 해질녘의 노을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감정. 그는 이제껏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해왔다. 죽은 아내에 대한 의리,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 깨달은 것은 그가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비겁함이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침묵은 서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실한 감정마저 배신한 행위였다. 이대로는 안 돼. 어느 날 새벽,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 후회의 감옥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을 찾아야만 했다. 단순히 오해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만약 용서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고 싶었다. 그의 눈빛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결의가 서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추억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사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움직여야 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민주는 옷장으로 다가가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녀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찾아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였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자동차 키를 집어들었다. 후회 속에 머물러 있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했다. 민준의 결심은 굳건했지만 서연을 찾는 길은 처음부터 막막했다. 그는 우선 서연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조카는 냉랭한 목소리로 어머니,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디 계신지는 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마도 그 역시 아들 정훈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친척들과 서연의 옛 친구들에게까지 수소문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비슷했다.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혹은 알고 있더라도 그에게 알려주기를 꺼리는 눈치였다. 그는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이미 처제를 곤란하게 만든 파렴치한 형부로 낙인 찍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은 너무나 쉽게 진실을 외면하고 흥미로운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며칠간의 수소문이 허사로 돌아가자 민주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낡은 앨범들을 뒤적였다. 그저 그녀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앨범에는 수희와 함께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서연이 있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 위에서 멈췄다. 앳된 소녀 시절에 수희와 서연이 어느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두 자매는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여름, 해송 하이송에서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민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몇 해 전 수희의 생일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다. 서연이 창밖을 보며 무심코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연니, 기억나 어릴 때 우리 갔던 해송 말이야. 소나무 숲이 바로 바다 앞까지 이어져 있던 곳. 나중에 늙으면 나는 그런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공방 하나 차려놓고 흙이나 만지면서 살고 싶어. 그때는 모두가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의 조각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유일한 등대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오랜 꿈이 깃든 그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헤이송, 그 이름 하나가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는 즉시 컴퓨터를 켜서 해송이라는 지명을 검색했다. 다행히 한국에 해송이라는 이름의 해변이나 마을은 몇 군데 없었다. 그는 지도와 사진들을 비교하며 사진 속의 풍경과 가장 비슷한 곳을 찾아냈다. 남쪽 지방의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간단하게 며칠치 옷가지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3년 동안 차고에 세워져 먼지만 쌓여가던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낯선 엔진 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의 인생에 있어 이토록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그의 모든 여정은 과거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길은 불확실하지만 분명히 미래를 향해 뻗어 있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회색 빌딩 숲이 사라지고 푸른 논과 밭, 나지막한 산들이 나타났다. 차창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의 냄새도 달라졌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와도 같았다. 묵은 슬픔과 후회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는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뜨거운 우동 한 그릇을 시켰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익숙했지만 오늘의 식사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그는 휴게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20대 청년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 낯선 자신의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리고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말해야지. 해질 무렵 마침내 차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채소 내리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상쾌한 소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울창한 소나무 숲이 해변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다. 파도 소리가 그의 귀를 잔잔하게 채웠다. 그는 작은 항구를 낀 아담한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그녀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이 넓은 곳에서 사람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다. 만약 그녀가 이곳에 없다면, 만약 있더라도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그는 차를 마을 어귀에 세우고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붉은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이 봄을 찾아가는 여정의 끝에서
그는 반드시 서연을 만나야만 했다. 민주는 며칠 동안 해송마을에 머물렀다. 그는 매일 아침 작은 민박집에서 나와 해가 질 때까지 마을 구석구석을 걸어 다녔다. 항구 주변의 횟집들, 언덕 위에 있는 작은 교회, 낡은 우체국, 그리고 해변을 따라 늘어선 카페들까지. 그는 혹시라도 서연과 마주칠까 싶어 모든 행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불안감으로 바뀌어 갔다. 어쩌면 자신의 추측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혹은 잠시 머물다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을 수도 있었다. 민주는 지쳐갔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곳이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기 때문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민주는 거의 포기 상태로 마을의 한적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낡은 간판 하나가 들어왔다. 솔량도의 공방. 소나무 향기라는 뜻의 이름이 이 마을과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그는 무심코 공방의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다. 창문 안쪽으로 익숙한 옆모습이 보였다. 수수한 작업복 차림으로 물레 앞에 앉아있는 여자.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듯 오직 자신의 손끝에서 돌아가는 흙덩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오서연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찾았다.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 그는 잠시 문 앞에서 망설였다. 지금 이대로 들어가도 될까? 그녀가 나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공방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달랑 문에 달린 작은 풍경 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본 순간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녀의 손이 멈추자 형태를 잡아가던 도자기가 힘없이 찌그러졌다. 흙 묻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오연 씨, 민주는 어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처제라는 호칭 대신 그는 의식적으로 서연 씨라고 불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희미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떻게 여길 찾아왔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서연은 그의 말을 애써 외면했다. 그녀는 작업대 옆에 있는 수도가로 가서 흙 묻은 손을 씻었다. 그녀의 등이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할 말 없어요. 형부, 그냥 돌아가세요. 저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진심을 담아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을 꺼냈다. 미안합니다. 그의 낮은 사과에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날 밤 일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저 불행한 실수였으니까요. 제가 사과하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제 행동 때문입니다. 민주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말을 이었다. 내가 비겁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오해 앞에서 나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받았을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입장만 생각하고 상황이 잠잠해지기만을 바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 비겁함이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떤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뿐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녀가 그동안 애써 쌓아왔던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가 듣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말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변명이 아니라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그 눈빛을 민준은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냈다. 수평선 끝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방 안의 시간은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민준의 사과가 남긴 여운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마침내 서연은 붉어진 눈시울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가서 이야기해요. 여긴 너무 답답해서. 그녀는 말없이 공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민준은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하지만 약간의 거리를 둔 채 해변을 향해 걸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지며 세상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모래사장에 이르자 서연은 낡은 방파제 위에 걸터 앉았다. 민준은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섰다. 서연은 한참 동안 먼 수평선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제가 어리석었어요.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었죠. 하지만 정말 억울했던 건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저는 평생을 언니의 동생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은 늘 저를 보고 수희 동생이라고 불렀죠. 착하고 반듯해야 한다는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이 죽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도 언니와 형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흠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는 서연이 짊어지고 살아온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만 했을 뿐 한 번도 깊이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단 하룻밤의 실수로 저는 형부를 유혹한 부정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조카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제가 마치 더러운 벌레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다시 가늘게 떨렸다. 이번에는 민준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서연은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그녀가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서러움의 응어리였다. 한참 후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자 민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희가 떠난 후 나는 텅 빈 집에서 살아있는 유령 같았어요. 자식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그저 홀로 남은 아버지라는 역할에 대한 의무감뿐이었죠. 내 마음속 깊은 고독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예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내게는 잊고 있던 온기였습니다. 당신이 정원에서 잡초를 뽑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신의 조용한 강인함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희 동생이 아니라 그저 오서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오해는 완전히 풀려 있었다. 그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개의 외로운 섬이 마침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용히 연결되고 있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거의 잠겨갈 무렵 세상이 온통 붉은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그 아름답고도 장엄한 풍경 속에서 민주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서연 씨, 나는 죽은 내 아내를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는 놀랐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나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외로움에 기댈 어깨가 되어줄 사람,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저녁 노을을 보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나에게는 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열정적인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도 깊고 진실된 울림이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의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민준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도망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두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 노을 아래에서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깨졌던 조각들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 속에서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과거의 아픔과 오해가 깃든 도시를 떠나 바로 이곳 해송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 결정은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를 온전히 끌어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두 사람의 적극적인 선택이었다. 민주는 곧장 서울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희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내놓았다. 전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놀라움을 표했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추억은 가슴에 묻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집도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지요. 그 집을 파는 것은 과거와의 고통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아내를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고 안전한 곳에 놓아주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의 작은 집을 구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아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고 낡은 집이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그곳에 피어날 새로운 꽃들이 보였다. 그들은 함께 낡은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닦으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며나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텅 비었던 집에 온기를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다. 바로 가족들이었다. 두 사람은 며칠 후 함께 손을 잡고 서울의 아들 집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아들 내외의 반응은 차가웠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정훈과 명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모님과 함께 사시겠다니요. 이건 어머니에 대한 배신입니다.
아들 정훈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옆에서 며느리 명희도 거들었다. 아버님, 남들 보기에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버님을, 그리고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머님 명예에 흑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서연의 손을 조용히, 그리고 더욱 굳게 잡았다. 그 온기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정훈아, 명희야. 민주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네 어머니를 배신하는 게 아니다. 네 어머니와의 추억은 내 평생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그건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있을 게야. 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 나도 나에게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는 서연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자식들을 향해 말했다. 지난 3년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는 모른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서연 씨는 내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웃음을 되찾게 해주었고 아침을 기다리게 해주었다. 이 사람은 내게 그런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면 나의 이 행복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변명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한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언이 담겨 있었다. 아들 내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다. 늘 슬픔에 잠겨있던 아버지의 눈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눈빛 앞에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슬픔과 체면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장 큰 벽은 허물어졌다. 자식들은 마침내 아버지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해송마을에서의 두 사람의 삶은 평온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처럼 뜨겁거나 격렬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함께 정원에 꽃을 심고 매일 아침 갓내린 커피 향을 나누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각자의 책을 읽다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드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걷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웃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한 위로를 받았다. 두 개의 외로운 그림자는 마침내 하나로 합쳐져 해질녘의 고요한 바다처럼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풍경이 되어주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해송마을의 작은 언덕 위 민준과 서연의 집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심은 장미와 국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어우러져 작은 천국을 이루었다. 집은 이제 더 이상 낡고 허름한 빈집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구석구석 배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그들의 하루는 여전히 소박하고 잔잔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충만함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짓누르던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도 함께 장을 보고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점차 그들을 따뜻한 이웃으로 받아들였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아들 내외에게서 찾아왔다. 지난 가을, 정훈과 명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해송마을로 찾아왔다. 어색한 재회였지만 그들은 정원에 활짝 핀 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평화가 깃든 미소를 짓고 있는 서연을 보았다. 그 행복은 너무나 진실되어서 그 어떤 편견으로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 명희는 서연이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님, 아니,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을 이렇게 웃게 해주셔서요. 그 한마디에 과거의 모든 상처와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다. 오늘 오후 두 사람은 집 뒤뜰에 마련한 작은 도에 공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곳은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자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은 장소이기도 했다. 서연이 능숙하게 물레를 돌려 찻잔을 빚으면 민주는 그 옆에 앉아 이미 초벌구이를 마친 찻주전제 그림을 그려 넣었다. 그는 하얀 도자기 위에 푸른색 안료로 작은 들국화 한 송이를 정성껏 그리고 있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느꼈던 조용하지만 꿋꿋한 생명력을 그는 이 찻주전자에 담고 싶었다. 이제 제법 전문가 같아요. 당신, 서연이 그의 어깨에 기대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그녀는 그를 형부가 아닌 당신이라고 불렀다. 민주는 붓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당신이라는 최고의 스승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이 함께 만든 이 찻잔과 찻주전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의 작품이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이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그들만의 신성한 의식이었다. 두 사람은 작업을 마치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멀리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붉은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그의 인생에도 이토록 눈부신 노을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봄이었다. 박민준 씨와 오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은 참 기적 같지 않나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봄의 싹이 트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지나가 버린 과거를 아쉬워하며 다시는 내 인생의 봄이 오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하지만 보셨듯이 인생의 봄은 저무는 노을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봄을 알아보고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